네, 오늘은 9월 FOMC 브리핑으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자본시장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연준의 9월 피봇이 드디어 단행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 FOMC 하이라이트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주요 Q&A 내용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9월 FOMC 결과부터 정리를 해보시죠. 결과는 조금은 놀라웠습니다.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 막상 실제로 0.5%포인트 인하가 단행이 됐네요. 조금 놀라운 결정이었고요. 그리고 이번 성명서에서 이러한 50bp 인하가 왜 이루어졌는가 이를 충분히 정당화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논거들이 제시가 됐을까요? 약간은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면 일자리 증가가 누그러졌다라는 워딩에서 이번에는 둔화됐다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노동시장의 상황이 좀 냉각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확실히 보내주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진전 있었다. 하지만 아직 약간 높다라는 워딩도 분명히 들어 있었습니다. 목표에 근접했다는 자신감의 뉘앙스는 그래도 강해졌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받았던 포인트가 이 QT 여부였는데 Quantitative Tightening, 그러니까 통화 긴축 기조를 우리는 이어갈 것이다, 지속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평을 해보자면 이번 성명서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라는 자신감의 뉘앙스는 강해졌고요. 그랬던 반면에 이 노동시장 냉각 상황에 대한 우려의 톤이 훨씬 더 강하게 가미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점도표는 어땠을까요? 올해 금리를 과연 몇 bp나 인하할 것인가? 이 연준 위원들의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보시면 올해 연말까지 금리는 4.375%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까지 금리가 5.25에서 5.5%였기 때문에 지금보다 100bp, 그러니까 연내 총 100 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연준 위원들은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50bp를 내렸기 때문에 25bp씩, 그러니까 두 차례의 베이비 스텝을 더 연내에 단행할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을 보시자면 내년 금리의 중앙값은 3.375%로 제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4.3에서 3.3까지 내년에 100bp 추가 인하를 단행할 거다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점도표에서 시장이 실망할 만한 요인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네 번째 박스가 빨간색 박스가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 그러니까 금리 중앙값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 바로 밑에 있는 노란색 하이라이트 부분이 현재 금리 선물 시장에서, 그러니까 CME 페드워치2를 여러분께서 보셨을 때 트레이더들이 실제로 기대하고 있는 금리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연준 위원들이 전망한 것보다 한 단계 더 낮은, 그러니까 연내 총 125bp의 인하를 예상하고 있었고요.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한 단계 더 낮은 125bp 추가 인하까지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것보다는 조금 적은 폭의 금리 인하만을 연준 위원들은 전망하고 있는 것이기에 여기에 약간의 실망 요인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정 경제 전망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어쩌면 점도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경제 전망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시장은 지금 침체 가능성을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변화된 수치를 보시면 그리 긍정적이지는 못했습니다. 첫 번째로 GDP 성장률을 보시면 올해 실질 성장률은 기존의 2.1%에서 2%로 0.1%포인트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것은 실업률 수치가 되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대놓고 노동시장 지금 약간 우리가 이
위성경 레이더에 이제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이 실업률 수치가 아주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4.4%로 지난번 4.0에서 이번에는 4.4%로 대폭 상향이 됐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약간의 서프라이즈 팩터로 보셔야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실업률이 만약에 이번에 4.3% 이상으로 전망이 된다면 시장에 약간의 쇼크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침체가 너무 두려워서 50bp나 내리는 거구나 라는 해석이 등장할 수 있겠다.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요. 일단 오늘 당장의 시장 액션만 봤을 때에는 그래도 이 상승분을 반납하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무난하게 소화해 나가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이런 실망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중간에 상승분을 반납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그 자리에서 있었던 주요한 Q&A 내용들을 정리해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7월에까지만 하더라도 빅컷은 고려하지 않는다. 물론 대놓고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약간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주 CPI 데이터를 봤을 때 근원 CPI는 예상치를 웃돌았고 그런가 하면 이번 주 소매 판매는 견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아직 충분히 잡히지 않았다는 사인이 보이고 있고 경기는 양호한데 왜 50bp 인하를 단행하신 겁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파월 의장이 올해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라는 자신감이 높다. 그러니까 근원 CPI가 예상을 웃돌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데이터들을 봤을 때에는 인플레이션이 이 진전 경로 2% 목표치에 도달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우리가 예전보다 훨씬 더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노동 데이터 전반적으로 양호하긴 하다. 이 stable이라는 표현을 몇 번이나 썼습니다. labor market 컨디션이 지금 stable하고 strong하다. 데이터를 봤을 때 그렇지만 분명한 건 하향 추세를 걸어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금리 인하 선제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하방 리스크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방어에 미리 나선 것이다. 그러니까 침체성 인하는 아니지만 침체를 막기 위한 인하는 맞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앞으로 50bp 인하가 기본적이게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이것을 기본 케이스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 meeting by meeting 이라는 표현이 기자 간담회에서 몇 번이나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면서 그때마다 그 시기에 맞는 결정을 할 것이다. 이번에는 50bp가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다. 이번 피봇을 우리가 강력하게 출발했고 이는 솔직하게 말하자면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잡혔다 라는 우리의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조금 더 이 강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요 질문으로는 실업률이 4.4%로 예상을 하셨습니다. 보통 실업률이라는 게 오르기 시작하면 통상적으로 멈추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리스크를 보고 봐야 하는 걸까?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조금 반복되는 얘기기는 했습니다만 노동시장 컨디션은 견조하다. 오늘의 정책 변화가 그러니까 50bp 빅컷이 이러한 견조한 상태를 지속시켜주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자신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타이트닝, 긴축 QT 종료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급 준비금이 지금 풍부하고 안정적이다. 우리는 QT를 중단할 생각이 없다. 일정 기간 동안에는 QT와 금리 인하를 병행하게 될 것이다. 사실 이번에 QT 종료에 대한 시그널이 나와줄 것이다 라는 예상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QT가 종료가 된다면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더 풍부해질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호재로 받아들여지는데요. QT 종료에 대한 사인을 보내주지 않았다는 점 역시도 약간의 실망 요인으로 오늘 해석을 해보셔야겠네요. 자, 그럼 파월 코멘트 바로 한번 들어보시죠. Inflation has eased substantially from a peak of 7% to an estimated 2.2% as of August.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reduce the degree of policy restraint
by lowering our policy interest rate by a half percentage point. This decision reflects our growing confidence that with an appropriate recalibration of our policy stance, strength in the labor market can be maintained in a context of moderate growth and inflation moving sustainably down to 2%. We also decided to continue to reduce our securities holdings. We made a good, strong start to this, and that's really, frankly, a sign of our confidence that inflation is coming down toward 2% on a sustainable basis. That gives us the ability. We can, make a good, strong start, but and I'm very pleased that we did. I don't see anything in the economy right now that suggests that the likelihood of a downturn is elevated. Okay, I don't see that. You see growth at a solid rate. You see inflation coming down, and you see a labor market that's still at very solid levels. So I don't really see that, no. 네, 이번에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 경기 침체에 대한 징조는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변동성을 이렇게 크게 보여주고 뉴욕 증시는 장중 최고치를 나타냈다가 막판에 이제 하락으로의 이 변화. 그럼 나머지의 이제 9월 증시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셈이 좀 바빠졌습니다. 추석 연휴를 보내고 오니 참 마음이 이제 바빠지셨죠? 자, 미국의 FOMC 발표가 있었는데 4년 반 만에 금리 인하, 글로벌 증시가 주목하는 현 상황에 오늘 유한타증권 유동원 자산배분 본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추석 때 계속 좀 미증시를 보셨을 텐데 참 무탈하게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대망의 이제 FOMC 이제 결과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큰 폭으로 낮춰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에 조금 내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50bp 금리 인하 단행에 대해서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시장의 말을 좀 들어줬다 정도로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은 어쨌든 지금 그 점도표를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내려주는 속도가 이번에 처음으로 좀 빨리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두 번 만날 때 0.25씩 내려주는 그런 상황이고 또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 너무 빠르게 금리를 내려주면 과거에 98년 10월 달, 11월 달에 있었던 급격한 금리 인하 이후에 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현상, 그러면서 어떤 거품을 만들어냈던 현상을 어느 정도 좀 막아주기 위한 방법도 쓰지 않았나. 이제 그 부분이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QT를 계속 이용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려주면서 QT를 한다라는 것은 유동성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금리를 0.5% 내려줬다는 것은 유동성을 많이 부여하는 거죠, 사실. 네. 여기에 QT까지 같이 쓴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은 이번에 이 점도표 발표된 거는 내년이 돼야지 또 바뀌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점도표를 들여다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그 사이에 어떤 모습이 나올까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만약에 98년 이후에 어떤 현상이 재현된다라는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그때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AI 사이클에 따른 설비 투자가 급격하게 상승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자극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이외에도 뭐 고용시장과 이 생산성 지표 이런 부분들을 좀 들여다보면서 어느 정도 경기가 쿨링다운 하는지 얼마나 식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 때 이미 벌써 많은 부분이 반영이 됐지 않았나. 즉 앞으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은 하향 안정화될 것 같다. 네. 이렇게 지금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 1998년부터 2000년대의 어떤 차트 한번 보시죠. 우선은 올라가기 전에 좀 많이 빠졌었어요. 이런 현상은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높은 상황에서 금리를 좀 내려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68%나 뭐 1년 반 만에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1970년 이후에 이 10번의 완화 사이클의 검토 결과가 지금 PPT로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대부분 다 금리를 인하하고 나서부터
3개월, 6개월, 12개월 보시면은 다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S&P 500을 보고 있으면은 기본적으로는 12개월로 놓고 봤었을 때 뭐 한 20% 미만의 상승률. 예. 저희도 계산을 좀 해봤었거든요. 대충 큰 문제가 없다면은 앞으로 1년 동안에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15%에서 20% 정도 되지 않을까, S&P 500 기준으로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파웰 의장이 발표한 내용을 보고 있으면 단기적으로는 헷갈릴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조금 더 템포를 길게 보면서 경기 침체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에 대한 부분을 잘 보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이후에 3에서 이제 6 또 12개월의 그 상승을 봤을 때 전례로 68%의 상승이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년 사이에 15에서 20%의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좀 결론을 내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좀 주목하시는 부분이 이번에 금리는 베이비컷이 아니라 빅컷이라는 50bp를 내리고 양적 완화, QT는 종료를 하지 않았다. 네. 이 부분이 좀 어떻게 좀 이중적인 해석이 필요로 할 것 같거든요. 이게 좀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양적 축소죠.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98년 10월에 재연이 일어나면요.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아주 빠른 한 달 반 사이에 0.75%의 금리를 내려줬어요. 내려줄 필요가 없는데 내려준 케이스입니다. 그때가. 그런데 거기서 유동성이 워낙 부여가 많이 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큰 설비 투자 사이클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엄청난 과잉 투자가 들어오고 거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후유증을 낳거든요.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나서 2000년에 꼭지가 만들어지고 터지고 나서 또다시 한 번의 사이클을 경험하고 굉장히 안 좋은 후유증이 길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원하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에 보시면은 파웰이 말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은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경기 침체를 막는 거가 뭐 중요하다 이 부분이 아니고 사실 경기 침체는 거의 없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죠. 거의 뭐 굉장히 견실하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은 아예 보이지 않는다. 예. 경기 침체에 대한 징조가.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부분은 있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금리를 너무 빨리 내려줄 경우에 다시 급격하게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막아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에 얘기하는 거 보면은 2% 목표에 가까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0.5% 정도 내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침체 우려에 좀 선제 대응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 진정과 위험 균형에 비춰서 좀 내려졌다라는 좀 결과를 볼 수 있었는데 그 주요 코멘트를 좀 아까 좀 살펴봤는데 거기서 우리가 좀 내용을 콕콕 좀 봐야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 건 현재 시점에서는요. 원했던 0.5%가 내려졌어요. 네. 근데 이제 혹시나 이 0.5%가 내리는 게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기 침체의 두려움이 있어서 한 거 아니냐, 선제적인 반응이 아니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코멘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게 빅컷을 했지만 이게 어떤 뭐 새로운 속도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했죠. 그리고 경기 하방 위험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50bp를 내려줬지만 이게 어떤 선제적인 반응이지 어떤 경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는 액션은 아니다. 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예. 물론 시장은 계속 의심을 할 거예요. 네. 그렇지만 숫자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숫자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할 거고 경기에 대한 어떤 숫자를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GDP Now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 FOMC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미 벌써 이 GDP 성장률 3%대로 다시 확대되는 모습, 그러니까 3분기에 대해서 이런 전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2.5%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예. 물론 FOMC에서 발표한 내용은 그냥 2%로 쭉 넣어놨죠. 그게 이제 잠재적인 어떤 성장률을 갖다 계속 집어넣는 그런 숫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오늘 그 뉴욕 증시가 마지막에 이제 하락으로 전환된 게 이제 경제 성장률이 3%에서 2.9%로 좀 하향 조정된 부분이 네. 좀 일정 부분 작용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근데 뭐 그게 2.9%가 네. 예, 그 정도로 시장을 움직일 거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FOMC에서 발표한 내용은 2% 성장률이죠. 네.
지금 현재 2.9% 나오고 있다는 건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의구심은 생길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안정을 찾느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현재 3% 근처에서 있는데 더 떨어져야죠. 2%대로. 그 부분도 봐야 될 거고 결국 또 경제 성장률도 얼마나 떨어질 거냐. 2% 수준 성장률이면 그건 경기 침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9% 나왔다고 해서 뭐 너무 패닉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골디락스를 예견하고 있다라고 네.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골디락스 예상해 주셨는데 네. 그 골디락스나 그리고 이제 연착륙 그거에 대한 조건들이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제 금리를 천천히 내려주는 케이스, 그리고 또 고용 시장이 어떤 그 앞으로 안 좋아지는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안 좋아진다. 뭐 좀 말이 좀 상반된 얘기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4%대 4.4%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 이상의 어떤 그 실업률이 나타나지만 않으면 될 것 같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네네. 있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의 이 금리가 3%대에서 유지가 장기적으로 될 거다. 지금 점도표를 보시더라도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경제 성장률이 안정적인 모습일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고용 시장이 어느 정도로 식느냐 하는 부분과 또 금리를 어느 정도로 천천히 안정적으로 내려주는가 하는 부분, 결국 이런 부분들이 다 맞물려서 사실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골디락스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번에 파월 의장이 계속 강조한 부분 중에 이제 경기 침체의 징조가 있어서 50bp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몇 번이나 강조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계속 의심할 것이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아마 그 변동성 부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죠.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점도표 부분입니다. 앞서도 네.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올해 그럼 몇 번 더 인하를 할 것인가? 아마 11월 FMC와 12월 FMC 둘 다 인하를 하겠죠. 네. 뭐 앞으로 뭐 0.5% 포인트, 0.25, 0.25 이렇게 내릴 가능성이 가장 큰가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점도표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죠.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리를 내려주는 속도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속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실 겁니다. 지금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것과 안 일어나는 것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난 이후에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고 하면 저기 보이시는 이 하늘색 선의 차트가 평균치입니다. 즉 앞으로 2년 동안의 급격한 하락, 즉 30% 이상의 하락을 보일 수도 있다. 이게 경기 침체가 일어날 케이스입니다. 그렇지만 위에 보시면 녹색 차트나 까만색 차트를 보시면은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고 소프트 랜딩에 성공을 하고 안정적인 성장 골디락스로 갈 경우에 향후 2년 동안의 증시가 자그마치 40에서 50% 오를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해주겠죠. 그래서 이제 점도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점도표를 보시면 올해 연말까지 0.25%씩 추가로 두 번 더. 네. 그래서 11월, 12월. 그래서 연말까지 총 1%포인트 정도 내려주는 그런 시나리오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점도표를 보시면은 내년에도 금리를 내려주는데 그 폭이 저희는 솔직히 3.5% 정도까지만 내려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이것보다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낮은, 그러니까 0.5%포인트 정도 더 낮은 약 3% 정도까지 내려주는 그런 시나리오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의 차이는 어느 정도 그 수긍할 만한 정도의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점도표를 봤었을 때는 충분히 앞으로 2년 동안의 경기 침체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요한 부분은 경기 침체가 일어날 것이냐 안 일어날 것이냐에 대한 이제 반응일 텐데 계속 시장은 의심하긴 하겠지만 무난하게 잘 지나갈 것이다. 경기 침체에 대한 1년 사이에 좀 우려는 크게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다행입니다. 이번에 국채금리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이제 첫 금리 인하에 따른 국채금리의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2년물, 10년물에 대한 국채금리 영향도 좀 주요하겠죠? 네.
또다시 이 10년물 마이너스 2년물의 이 장대 금리 차가 역전이 되어 있다가 거의 2년 2개월 만에 정상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10년 마이너스 2년의 국채 금리가 플러스 뭐 0.06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 10년 국채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 여기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 경기 침체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의구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벌써 이제 금리가 1%포인트 정도 미리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까지 1% 내려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은 10년 국채 금리가 크게 빠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또 그 추가적으로 이제 10년 국채 금리가 빠질 거냐 안 빠질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가 얼마나 둔화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10년 마이너스 2년 말고요. 10년 마이너스 3개월짜리의 장단금리 차는 여전히 마이너스 1.3%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보고 있으면 저희는 경기 침체가 나타날 확률은 상당히 낮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10년 국채 금리가 계속 빠지면은 국채를 사야 되겠죠. 그만큼 수익률을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장기 금리의 TLT라는 ETF가 있어요. 이 ETF를 보시면 저점 대비해서 지금 제법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상승을 했냐면 17% 정도 상승을 했어요. 지난 1년 동안에. 그럼 채권의 투자도 적절한 부분이죠. 예.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 거냐, 즉 10년 국채 금리가 얼마나 더 빠질 거냐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볼 때는 천천히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즉 금리가 천천히 떨어지면서 지금 TLT가 올라가는 폭이 앞으로 2년 동안에 한 뭐 12% 정도 이 정도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요, 경기 침체가 일어나려면은 어떤 이 개인들의 펀더멘털이 많이 망가져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이 신용카드 회사들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마스터카드라든지 비자라든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차트들 다 보시면은 저렇게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죠.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은 경기가 침체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물론 저게 이제 다시 꺾여서 내려오면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봤었을 때 경기 침체가 12개월 안에 일어난다? 저희는 그 확률은 뭐 10%, 5%도 안 된다. 네.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질문이 드실 겁니다. 오늘 그럼 FOMC에서 50bp 금리 인하로 뭐 우리에게 안도의 심리를 주었다면 왜 엔비디아는 2% 가까이 이렇게 빠졌느냐. 아마 그 부분에 의구심이 드셨을 텐데요. 오늘 엔비디아가 뭐 2% 빠진 것도 있지만 50일 이평선을 또 한때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동안 급등했다는 차익 실현 그리고 AI 수요에 대한 의심들 다 모두 혼재되어서 오늘 또 실망감을 주었는데 앞으로의 전망을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더. 모건 스탠리에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가를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내려잡았습니다. 저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자, 그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주신다면요. 참 어렵죠,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 엔비디아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즉, 뭐 워낙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그 올라온 폭을 지난 2년으로 놓고 보시면은요, 연평균 얼마가 나왔을까요? 80%. 네, 그 정도의 복리의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 하드웨어 쪽, HBM 쪽에 대한 리스크를 자꾸 모건 스탠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 지금 확연하게 또 흐름의 변화가 좀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고요. 이 하드웨어 쪽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저희는 계속해서 지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같이 일어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어떤 그 시장의 흐름 자체가 수요나 뭐 이런 공급 부분에 있어서 좀 너무 사이클을 빨리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모건 스탠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이 AI 사이클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서 하드웨어 사이클이 끝나는 시기가 내년 1, 4분기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짧아도 내후년 1, 4분기까지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쎄요, 12만 원이 적절한 주가일까?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상대적인 어떤 펀더멘탈 자체가 그렇게 걱정스럽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모건 스탠리의 영향력이 좀 크긴 하죠.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게 만드는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시장과 또 빅테크에 대한 약간의 이제 불협화음에 대한 걱정도 있을 테고요. 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오늘 50bp 금리 인하 이후에 이제 증시는 상방이냐 하방이냐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좀 안정적인 상방으로 좀 얘기를 먼저 결론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좀 해소가 되셨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시장 대응 또 이것만큼은 또 주의하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요. 또 이제 11월에 좀 미국 대선도 있기 때문에 10월, 11월을 한번 예상해 볼까요? 네, 참 많은 분들께서 좀 양반된 어떤 시각 중에서 굉장히 극도로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큰 폭의 하락을 할 거다. 아니면 금리를 예상보다 많이 내려주면 큰 폭의 상승을 시작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너무 극단적으로 달리지 마시고요. 사실 9월의 하순, 즉 셋째 주, 넷째 주는 하락률이 가장 높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변동성이 계속 좀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확인하지 못한 데이터들이 많잖아요. 결국 경기 침체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숫자들을 확인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다. 또 특히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11월 초까지는 그런 어떤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좀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리 그 해럴스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네. 세금을 늘린다 하더라도 상대적인 어떤 매력도는 여전히 상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상승의 여력에 대해서 좀 낮춰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변동성은 좀 단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지만 이런 만약 혹시나 빠져준다면 그게 어떤 투자의 매력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템포를 갖다가 너무 급격하게 막 빨리 잡는 것도 아니고요. 꾸준히 계속해서 10월 되기 전까지는 어떤 투자를 늘려놓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여러분 9월 셋째 주에서 넷째 주가 이제 통계적으로 가장 좀 저조한 그런 주간임을 좀 염두를 하고 생각하시고요. 금리 이번에 이제 50bp 이제 내린 것에 대해서 뭐 주가가 뭐 크게 급등한다, 뭐 급락한다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워주시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장이 천천히 올라간다는 가정을 넣게 되면 여기서 주도주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이번 사이클에서의 주도주, 이번에 금리를 내려주면서에 있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는 IT 업종 중에서는 소프트웨어 업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가치주 중에서 금리 인하 민감주로 봤었을 때는 주택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시면은 소프트웨어 비중을 제법 많이 올렸죠. 그리고 또 주택건설 비중을 12%대로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저희가 가장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 이외에도 뭐 전기차라든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바이오 이런 쪽에 있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를 종목을 잘 골라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금융주라든지 원자재 쪽은 그렇게 마음이 들지 않는데 아까 보여드렸듯이 금융주 안에서도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매력이 있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종목 고르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전히 IT 비중은 높고요. 그 안에서도 소프트웨어 비중을 좀 늘렸습니다. 주택 비중이 좀 늘어났고요. 뭐 금융과 원자재 쪽은 아주 뭐 동그라미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종목 선택이 있어서 염두를 해둘 만한 사항. 네, 유동원 본부장님과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 전략 수정된 부분들은 계속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